겸손은 다스베이다 358회 시작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 엄청난 곡을 소화하신 김종서 씨 다시 모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여기 뉴스공장에 모시고 나서 다시 모신 이유가 있어요. 그 목소리가 예전보다 더 단단해졌다는 이유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와, 네, 목소리가 너무 더 단단하다. 극찬해주셔가지고. 네. 그리고 대표곡들이 다 자작곡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작곡 능력이 있어도 스스로 그걸 표현하지 못하는 작곡가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분들에 비하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감사합니다. 그 축복을 쓰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어떻게요? 그 지난 7개월 동안 괴로우셨죠? 둘 중에 한 사람을 고르세요. 부부인데 그 7개월간 그 둘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 불면, 이 마음을 노래로 안 될까? 그래서 그런 또 노래를 또 부르는 또 이승환 씨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이승환 씨가 있습니다. 네. 평생 이런 아름다운 곡들을 만들다가 예? 이런 것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잖아요. 네,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오. 5분, 10분 이렇게 대곡일 필요는 없고. 작곡은 제가 하는 거니까요. 네. 네. 너무 이렇게. 가사가 안 떠오르면 얘기해 주세요. 곡은 진짜 제가 막 잘 만들어야겠지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 제가 계속 듣고 자란 음악, 계속 듣던 음악, 좋은 시 이런 데서 영감이 어느 순간 툭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던져주는 거다라고 저희는 얘기하거든요. 예. 그럼 어떻게 법정에 보내드릴까? 윤석열 가까이서 본 적 없죠? 짓궂네요. 네. 자, 그럼 올해 가기 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승환하고 급하게 통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뉴스공장에 나오시고 나서 그 매진이 돼가지고 하루를 늘렸답니다. 공연 일자를. 지금 새로 오픈했으니까 얼른 가보세요. 자, 준비되셨나? 안녕하세요, 이상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애플 비데의 가장 인기 있는 모델 통변 비데입니다. 겉만 씻는 비데가 아니라 속까지 개운하게 케어해주는 비데라고 하는데요. 써본 분들이 아주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대체 얼마나 개운하길래 그런지 제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아우씨, 왜 이렇게 안 나와? 오씨, 깜짝이야. 누구세요? 지금 고통받고 계시는 분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속까지 편안해지는 통변 마법? 이게 무슨 마법? 이건 직접 경험해봐야 알아요. 속까지 너무 개운한데? 진짜 마법 같다. 네, 통변 비데 정말 마법 맞죠? 애플 비데는 국내 자체 공장에서 직접 제조하고 있으며 AS 전국 지점 운영, 전국 무료 설치 서비스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품질 자신감으로 당당하게 3년 무상 AS까지. 비데는 역시 애플 비데 통변 마법. 여러분도 꼭 경험해보세요. 딴지마켓에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요즘 민주당 의원님들 보시면은 얼굴이 행복해요. 뭔가 피곤한 듯 하면서도 행복해. 마음이 일단 푸근하고 편안하죠. 예. 우리 박주민 의원님도 페북에 올리셨던데 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된 날 항소 취하돼서 항소 취하했죠. 네, 그날이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윤석열 다시 123일 만에 재구속되는 날. 정말 더 행복합니다. 자, 지금 현재 재구속 영장 심사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2시 15분부터죠. 판사들이 사실은 다 마음속으로 결론 냈으면서도 새벽까지 고심의 흔적을 만들잖아. 기록은 그 전에 다 읽어놓고 결론은 내려놓고 나서 영장 발부 되겠죠? 이거 방송이 금요일날 네. 밤 되는 거죠. 우리 바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제가 발부 안 되면 코로 요거 하나 마시죠. 그러면 머리를 깎아주세요. 머리가 너무 풍성해지셨어.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죠. 주변에서 물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네. 병원이 어디냐. 너무 많이 물어봐가지고요. 사실 공장장이 계속 심으라 그랬는데 제가 안 심었거든요. 내가 진짜 오래전부터 네, 심으라고. 낙검사 시절부터 거의 처음 만났을 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심는 게 좋겠는데? 그러다가 제가 3선 되기 전에 22대 총선 전에 다스베이다에 나와서 3선 되면 뭐 할 거냐 그래서 하도 머리 심으라고 하시니까 머리 심겠습니다. 이게 제 공약입니다 해놓고 3선 되고 나서 머리 심었어요. 이게 박수 받을 일이군요. 아니, 내가 그동안 왜 안 했냐 후회했죠. 두 가지 때문에 놀라고 있는데요. 주위 반응 때문에 놀라고 제 옛날 사진을 볼 때마다 놀라요. 근데 사실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일을 잘하면 되는 거지. 이 생각이 있었는데. 외모까지 좋으면 더 좋잖아. 네, 후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잃어버린 10년이야. 사진 다 지워요 거기. 지울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지워주는 업체 있거든요.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영장. 우리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님, 이거 영장 기각되면 의원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저도 삭발을 하겠습니다. 삭발을 하고 예. 저도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전 한다는 얘기 한 적이 없어. 저는 기각될 수는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판사들이 그런 배짱이 없고요. 직위원은 했잖아요, 직위원. 직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꽂아놓은 사람 아니냐. 이번 판사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내부적으로도 제대로 할 것이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체포영장 집행됐을 때 저항하라, 응하지 말아라, 방해해라 라는 얘기를 윤석열이 직접 했다라는 진술이 확보된 상태고 김영현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냥 제가 보기에 화끈하게 해준 것 같아요. 법원이 보석을 하면서 조건을 붙였잖아요. 네. 공범자들을 만나지 않는 조건으로 보석해주겠다. 근데 그걸 거부했어요. 만나겠다는 얘기지. 난 만나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사정까지 다 확인한 상태에서 법원이 그러면 윤석열이 계속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만들겠느냐. 법원 입장에서도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안도 워낙 중대하고요. 뭐 이거는 법원 내부에서 그 돌아다니는 얘기인데 지금 윤석열이 재판할 때마다 사실 그 전날부터 이제 차량 출입 통제하고 판사나 직원들이 그 교대역에서 내려서 중앙법원까지 걸어가지 않습니까? 거기가 언덕이에요. 요즘 같은 날씨에 그 출근하려면 땀이 아주 흠뻑 젖는답니다. 윤석열 때문에? 예, 윤석열 때문에. 그러니까 내부에서 윤석열 때문에 못 살겠다. 제발 좀 다시 집어넣어라. 구속을 시켜라. 점심도 법원을 다 통제를 하고 동문에 조그만 문만 열어놓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깥으로 잘 나가지도 못하고 오늘도 경찰 병력이 2,000명이 와 있다는데 둘러쌌죠. 네, 윤석열 재판 할 때마다 경찰들이 차벽을 두르고 판사들이 볼 때도 이건 행정력 낭비다. 세상에 민생을 담당해야 할 경찰들이 왜 법원에 와서 저렇게 수백 명씩 있느냐 등등의 여론이 법원에 팽배하답니다. 혐의를 떠나서 네, 혐의를 떠나서 예. 불편해 죽겠다, 쟤 불편해 때문에. 죽겠다. 그게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자기 손톱 밑에 요만한 가시가 더 아프다고. 예. 자, 우리 부승찬 의원님 오랜만에 모셨는데 부승찬 의원이 12월부터 뭐라고 그랬냐면 무인기 이거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직접 지시한 거다.
바로 안보실이 의원님 고발했어요. 말 못하게. 근데 특검 출범했더니 현직에 있는 드론사의 간부가 안보실 지시를 받았다. 부승찬 의원 말이 사실이었어. 박수! 아니, 좀 내란 국조특위위원으로 들어가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북풍, 그다음에 외환 이 얘기는 좀 빼라. 초기만 하더라도 네. 내란 이것만으로도 탄핵시킬 수 있으니까 네. 북한 얘기하면은 네. 오히려 더 그렇죠. 보수를 자극해가지고 무인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부터 너무 의심쩍잖아요. 도입하려다가 도입에 실패한 기종이래요. 워낙 시끄럽고 군용으로 쓸 수 없다. 그렇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적합하게 네. 둔갑해서 도입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절차도 보통 군사작전으로 쓰려면 합동참모본부, 합참에서 소요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검증되지 않은 무기체계는 자칫하다간요, 이 전쟁을 유발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무인기 하나 들어오는데도요, 정말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거든요. 전투용으로 부적합한 거. 이미 판결이 났던 거예요. 예, 육군에서 야 이거 썼다가 큰일 나겠어. 무인기라는 게 은밀하게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야 이거 2km 상공에서도 소리 들리는데 고도와 경로를 보니까 평양 국방성 상공에서는 320m까지 내려와 버려. 거기서 하버링을 해요. 돌아. 아니 2km에서도 들리는데 소리가 네. 300m로 내려왔어요? 아, 이건 들통날 결심을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북풍이나 외환으로 안 보겠어요. 저는 정보 장교를 했잖아요. 평양에 기본적으로 비행기 한 대 못 날아다녀요. 그만큼 방공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근데 300m 상공에서 삐라까지 부려. 모를 수가 없지. 여기 큰 커넥션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런 게 도입됐다는 이게 뭐냐면 자체가, 국방과학연구소, 우리 ADD라고 하는 데서 연구 과제 발주를 합니다. 그 과제를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 네. 여기서 따먹어요. 수의계약으로. 네. 근데 카이가 이상하게 자기네는 중간에서 32억짜리를 커미션을 먹고 성우 엔지니어링으로 넘겨요. 마지막에 넘기는 회사는 이미 100대를 발주받아서 연구 과제로 개발했는데 야 이거 군용으로 못 써 해서 나가리가 돼서 네. 그 100대는 창고에 있었던 거예요. 그 창고에 있던 거를 이런 이상한 과정을 통해서 야 돈 줄 테니까 도로 가져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권력의 정점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돈이 흐름이 움직였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외환 유치를 하면서도 돈을 해먹었구나 누가. 그거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법 테두리를 완전히 벗어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또 5시에 조선일보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은 이 정상적인 군사 작전이었다. 단독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제 김용대 사령관 쪽인가 봐요. 그렇겠지. 거기서 근데 이제 합참이 완전히 이제 외통수에 걸린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쓸 수 없는 무기 체계를 평양에 보내겠다고 하면 합참의장은 당연히 막았어야 되는 거야. 막지 않았거나 혹은 막을 수 없었거나. 예. 네.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지금. 막지 않았다면 책임을 져야 되고 네. 막을 수 없었으면 대통령이라는 뜻이지. 예. 그러면 이제 VGC라고 해서 작전본부장과 합참의장은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VGC다. 대통령이다. 네. 조선일보대로라면 합참의장도 불법 전투 개시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 합참의장을 통한 정산 작전이었다. 네. 하고 합참의장을 끌고 들어가는 거구나.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합참은 멘붕이 와버린 거지. 그러면 이제 합참을 그렇게 코너로 몰면 합참 입장에서는 책임질 수 없겠죠. 시켜서 했다고 하겠지. 자기가 지시 받았다고 하겠지. 사형이에요, 사형. 정전협정상에 보면 이 DMZ로의 일체 무기를 넘길 수가 없어. 평양까지 보낸 거 아니야, 무기를. 네. 그것도 불법 무기를. 네. 그럼 전투를 개시한 거죠. 전투를 개시한 거다. 유엔사 특별조사 보고서가 있어요. 북한에서 무인기가 22년 12월에 내려와서 저 용산까지 한 대가 뚫고 지나갔잖아요. 우리도 보내갖고 그때 보냈거든. 근데 유엔사가 한 달간 특별조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한국이 북한으로 보낸 건 정전협정 위반이다. 그럼 유엔사도 북한에다가 무인기를 보낸 것은 불법 전투 개시다. 예. 그렇게 적용이 되면 사형이다. 군용법상의
불법 전투 개시 때는 사형뿐이 없더라고. 예, 우리 부승찬 의원님이 그동안 말을 잘 못해가지고 지금 막 터진 거예요. 아니, 부승찬 의원님 말씀 잘하세요. 너무 잘하시죠. 아마 형량을 조목조목 다 외우고 계시네. 고발당해가지고 요 대목을 잘 말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지시를 안보실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안보실. 그렇습니다. 안보실이면 대통령이지. 이 제보자가요, 여러 명이에요. 저희가 공개 못한 자료들도 많아요. 그때도 기자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믿어. 그래서 외로웠어요. 너무 외로웠어. 너무.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윤석열이 왜 시가행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공소장에 보면 그날 밤 8시에 윤석열이 김용현, 여인영, 곽정근, 이진우인가요? 이렇게 모여서 관사에서 술 한잔을 합니다. 근데 그때 비상대권을 좀 하고 싶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 후에 10월 3일, 9일, 11일 날 무인기를 3번 보냈다고 북한이 발표를 합니다. 남쪽에서 3번 보냈다고 북한이 발표해요. 예, 3번 보냈다고. 그러니까 10월 1일 날 시가행진하고 막 술 먹으면서 야, 계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3일 날 바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죠? 예. 그런데 북한이 이제 반응을 안 하니까 11월 18일 날 이 북한이 보내는 오물풍선 이거 그대로 두면 되느냐 대책 회의를 합니다. 그때 원점 타격. 그러니까 북한을 향해서 쏘자는 거예요, 포를. 북한은 풍선을 보냈는데 우린 미사일을 쏘자는 거였어요. 예. 근데 28일 날 공수장인 어디 보면 윤석열이 합참한테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근데 김명수가 그거는 내가 이행을 못하겠다. 그건 즉시 전쟁이죠. 그건 전쟁입니다. 영토에다가 미사일을 쏘는 거니까. 못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서 왜 말을 안 듣느냐고 막 승질을 부리다가 12월 3일 날 그 야간에 계엄을 선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간에 하나 더 있는 것이 네. 그렇게 술 마시고 안 되겠다고 하고 드론을 보냈잖아요. 3번을 보내서 북한이 이제 성명을 냅니다. 이거 군사적 도발인데 이 전쟁하자는 거냐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의 입장을 내요. 그랬더니 윤석열이 박수치면 좋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보내. 그래서 11월에 또 보냈다는 거예요. 제보자가 직접 저희 방까지 왔었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가서 성공해서 와야 되는데 떨어지고 북한이 발표하니까 너무 기분 좋아갖고. 그렇지. 드론사 너 왜 북한에 떨어뜨려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좋아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그때부터 드론 사령관이 겁먹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소령 이하는 다 배제시켰어요. 병사들 배제시켰어요. 드론 날려보내는데 보면 조종사 있고요. 반장 있고 병사 둘이 있어요. 병사 둘을 배제시키고 조금이라도 새 나가면 우린 죽는다. 그래갖고 기획도 중령 이산. 이 하고 그 직업 군인들만 제한했구나. 예. 이게 드론 사령관이 약간 지시를 못 알아들은 것 같아. 또 떨어뜨리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내가 쿠데타를 계엄을 하고 싶은데 북한이 뭐라도 쏴줘야. 뭐라고 쏴줘야 되니까. 헤드라인 한 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쏘면 되는데. 네, 소총 한 방이라도 쏘면 북한 남북 접경 지역 총격전 이 워딩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아니, 여기 계신 분 중에 여의도 가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갈 수가 없어. 그렇지. 그잖아요. 그 전조가 뭐였냐면 김민석 총리가 상임이나 국감에서 김용현한테 너 계엄할 거지. 막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잖아요. 네. 김용현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요. 흐리멍텅한 사람한테 흐리멍텅한 것만 보이는 겁니다. 계엄은 가능하지도 않고 본인의 의지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답변하세요. 네, 흐리멍텅한 사람한테는 흐리멍텅한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제도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흐리멍텅한 사람은 흐리멍텅한 사람만 보이는 것이죠. 김용현의 주장 중에 하나는 북한 변수가 없는데 우리 군이 따르겠냐. 북한이 도발을 안 했는데 우리 군이 따르겠냐. 이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또 신원식 그 장관한테 우리 또 그때도 김민석 총리였어요. 계엄 얘기를 물어보니 의원님 큰 소리 치니까 김민석은 장관 의원님 장관 하면서 한동안 막 치고받고 했거든요. 도대체 계엄 문제를 이렇게 억지로 해가지고 제가 상당 계엄 무리하게 묻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장관. 의원님 장관. 내가 묻잖아요. 최근에 모인 날짜가 언제 승인했냐고. 근데 신원식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시나 사병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 우리 군이 따르겠습니까? 의원님. 왜냐면 원적 타격하라고 해도 군에서는 이러면 전면전인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반대하니까 윤석열은 그걸로 안 돼? 그럼 노상원하고 부정선거로 가자야. 이렇게 된 것 같아. 보니까. 근데 그때
공장장이 좀 다뤘었던 것 같은데 미국이 인터뷰하면서 북한에 의한 공격인지 아닌지 미국은 정확히 판단할 수 알고 있다고 했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북한이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은 미국 쪽에서 북한에 어떤 시그널을 줬을 수도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안 되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났는데 움직이지 말아니네. 그 인터뷰를 보고 많은 사람이 뜬금없다. 왜 저 사람이 그 얘기를 하지? 왜 북한에 그랬죠. 의한 공격인지 아닌지 미국은 정확히 알 수 있다. 알고 있다. 이야기를 왜 하지? 막 그랬는데. 셔먼. 셔먼. 뭔가 그런 시도가 계속 있었다는 걸 감지하고 있었다. 미국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아니 사실 무인기를 보내고 그다음에 대북전단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이제 김명수 합참의장한테 왜 단속 안 하냐. 항공안전법상의 단속 권한을 갖고 있다.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대북 심리전단에서 탈북단체가 뿌릴 때 그날을 선정해서 똑같은 걸로 우리 군이 뿌리고 있어요. 탈북단체 뿌리는 걸 말린 게 아니라 같이 뿌려. 군이 같이 뿌린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탈북단체 딱 멈췄어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 들었으니까. 노상원이가 수첩에 이제 그런 그 전쟁을 도발하는 내용들이 있고 예. 계엄 발표하기 그 일주일 전인가요? 노상원이가 거의 김영원을 만나거나 통화하거나 상주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도 집중적으로 밝히면 전쟁 도발을 어떻게 했는지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계엄에 진짜 동기가 나오겠죠. 왜 전쟁까지 일으키면서 계엄을 하려고 했는가? 헌법을 개정해서 재선 3선한다. 국회의원은 재선 3선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건 대통령밖에 없어요. 대통령 재선 3선으로 바꾼다는 얘기거든요. 중국과 러시아의 선거지를 요구한다. 장기 집권하려고 했다. 이 목적이 아직 안 나왔죠. 수사를 통해서. 이 진짜 동기가 나와야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부승찬 의원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이제 불법 전투 개시죄로 처벌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모 부분이 입증이 안 돼도 중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불법 전투 개시죄가 적용 가능합니까, 근데? 군형법의 1조에 보면 이게 군인에게만 적용해요. 근데 지휘관의 기준이 어디까지냐. 윤석열을 군특수권자인데 지휘관으로 볼 수 있느냐. 그냥 헌법상만 보면 지휘관이거든요. 제가 장교였을 때 직속장관 쭉 외우면 대통령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외환유치죄보다는 불법 전투 개시죄로 윤석열을 올가매는 게 더 법리적 논쟁을 줄일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뭐든지 가장 중형이 나오는 걸로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만약에 구속되면 다시는 못 나온다고 봐야 되죠. 예. 저희 내란 특검법도 이번에 발의를 했는데요. 사면 없는 무기징역 이어야 한다고 특별법이 사면되거나 가석방되거나 그렇게 못하도록. 사면과 가석방 없는. 공범도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수하거나 어떤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하거나 그러면 면제 조항이 있더라고요. 아니 전 김건희도 왠지 내란에 심대히 관여했을 것 같아가지고. 부인이 제보할 수 있겠다 그럼. 그게 유일한 사면 조건이면 둘 사이로 볼 때 분명 계엄을 하려면 법률적 검토도 다 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안보실 그다음에 국무위원들 삼천동 안가 4인방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내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첫 제보자의 말이 뭐냐 하면 그 지휘부에서 왜 계엄 성공했어야지 왜 이렇게 우리 드론사를 들었다 놨다 하냐. 아 그랬대? 네, 내가 한 작전이 국민들을 위태롭게 했구나. 우리 군인들을 이제 볼모로 삼았구나. 이것 때문에 그날 제보하러 오는 날 담배 2갑을 그 자리에서 피고 저희 쪽으로 왔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상관이 이거 계엄 왜 실패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곤욕스럽고 귀찮게 하느냐. 야,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현직에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현직에 다 남아 있죠. 시소식이 들린 게 그 박정훈 대령을 아주 괴롭혔던 그 집단 항명 수괴로 입건해서 압수수색하고 영장까지 청구하고 괴롭혔던 그 국방부 검찰단장이 있습니다. 육사 출신 김땡땡. 직무 배제했죠. 예, 직무 오늘 배제해갖고 어디 복지단 연구관으로 뭐 파견됐다 그러던데 그 사람을 날리는 거 보니까 안규백 장관 후보자라든가 잘 아시고 대처를 하실 것 같아요. 국방장관이 쓰고 나서 제대로 모든 게 돌아가기 시작했죠, 거기도. 예,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그분들을 모셔야겠네? 자, 오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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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대장사랑. 이것은 입증된 제품이죠. 아, 이벤트를 하네? 쭉쭉 밀어내는 제품입니다. 예. 자, 이거는 뭐 후기를 확인하시고 오면 돼요. 모든 플랫폼에서 판매 1위 하고 있다. 검증된 제품이다. 근데 딴지마켓에서 가장 저렴하다. 왜냐면 여기서 떴거든요. 착한 걸 꽃배달. 예. 자, 꽃배달 쓰시는 업체 따로 있지 않으면 착한 걸로 해주세요. 예, 저희하고 10년 이상 1800-9222 10년 이상 함께 왔고, 왜냐면 기부하거든요. 예, 5%씩.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착한 콜. 봤어. 요거는 이제 방향제가 아니고 냄새 자체를 없애주는 겁니다. 아주 잘 듣습니다. 누적 300만 개. 고개국이 엄청 많아요.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열어두면 냄새가 제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광고호스트 이상민입니다. 우리나라 동화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식물이 있죠. 바로 산삼입니다. 잘 알려진 동화는 물론 이렇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동화에도 산삼이 나오더라고요. 당장 저놈의 간을 빼라! 아니, 저것의 간을 먹어 내가 캐치할 수 있다 하거늘 왜 반대들을 하느냐? 그럼 나도 어쩌라고? 뭐야? 이거 좋은 거야? 네, 토끼간보다 훨씬 더 좋죠. 사람이 씨를 뿌렸다는 것만 다를 뿐 산삼처럼 자연에서 자란 산양산삼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지리산에서 농약 없이 비료 없이 7년을 키운 산양산만 100% 담아서 압도적인 사포닌 함량을 자랑한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홍삼값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민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봤지만 국회 측 변호인단이 너무 잘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이 재판 다 끝나고 윤석열 탄핵이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때 모셔야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세 분을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김진환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전용우 변호사님. 그리고 황영민 변호사님. 이 두 분은 김진환 변호사님의 로스쿨 제자입니다. 그래서 꼭 안 나오셔도 됐는데 책을 같이 내셨거든요. 책을. 김진환 변호사님은 실무 총괄을 하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둘째 날이었던 것 같은데. 네. 둘째 날 변호인단을 대표해서 20분짜리 PT를 가지고 탄핵 사유를 정리를 했는데 제가 그거 보다가 뉴스공장에서 막 박수 쳤는데 못 보셨죠?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공장에서 네 칭찬을 하더라 말씀해 주셔갖고 챙겨봤습니다. 근데 왜 모른 척 하셨어? 진짜 감탄했거든. 와, 깔끔하다. 저 양반 끝나고 나서 꼭 모셔야지. 그래서 두 분은 우수리로 따라온 거예요. 헌재 연구관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12년간 헌재 연구관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변호인단에 김인수 변호사라고 박근혜 때 그 재판관 8명 중에 한 분도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때 하고 윤석열 때 하고 비교를 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그냥 따라 나온 게 아니라 네. 사실은 그 PPT 자료를 이분들이 만든 거나 다름없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요.
이분들이 정말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요. 실질적인 내용은 이분들이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박근혜 때와 비교한다면 박근혜 때는 사실은 이미 탄핵소추 의결이 된 이후부터는 죽은 권력과 다름 없었습니다. 맞아요. 네. 출석도 안 했어, 아예. 맞습니다. 박근혜가. 윤석열은 펄떡펄떡 뛰고 있는 권력이어서 다루기가 매우 어려웠죠. 그래서 저희들도 특히 초반에는 과연 이거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때 체포할 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맞습니다. 그리고 구치소 들어가서도 막 왕처럼 굴었잖아. 계속 드나들 때도 머리하고 나오고 막 아이 씨발 생각하면 열받네. 그러니까 불안도 하셨죠, 실제로.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로 오랫동안 재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란 행위들을 헌법적으로 우리가 재판을 받고 싶고 내란죄 형법 위반에 관련해서는 나중에 형사 재판에서 다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했다가 상대방에서 이건 뭐 사기 탄핵이다 하면서 그때는 저희들도 좀 어떤 쓰나미 같은 그런 느낌을 맞아요. 그때 뭐 받았습니다. 극우 집회도 대단했었고 야, 이거 3월 초면 끝나 하다가, 3월 초 아닌데? 다음 주에 끝나. 아니, 월요일 날 나올 거야.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요일 날, 금요일 또 지나가. 이거 몇 번 하고 나가니까, 이거, 씨발. 4월 18일, 헌재, 재판관 임기 끝나는 날, 두 사람, 그 이후로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이 막, 쓰나미처럼 엄습했죠. 3월 말쯤에. 맞습니다. 최종 변론이 끝난 다음에 이제 선고가 일정이 잡히지 않아서 많이 불안했었고요.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검찰에서 이미 많은 자신들의 행위를 자백했던 증인들이 그렇지. 갑자기 상황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보이고 어쩌면 저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이 증인들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수방사령관 같은 사람. 네, 아니면은 거짓말을 하거나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엔 거짓말을 하거나 방첩사령관도 그랬죠. 방첩사령관도 말을 안 해서 와가지고 검찰에선 다 자백을 해 놓았던 사항들을 뒤집어 엎거나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증인 신문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죠. 저쪽 변호인들이 진짜 웃겼지. 저쪽 변호인들. 에이, 바보 멍충이들. 생각났을 때 그 얘기도 좀 해야 되겠다. 저쪽 변호인단이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했잖아. 뭐 개몽룡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 얘기 막 하고 막 부정선거 얘기하고 그거를 한다고 윤석열 탄핵이 막아지냐고. 그럴 때 같은 변호인으로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우리가 이 재판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재판 속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고 헌법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재판이었는데 저쪽에서 그런 선거 부정이라든지 계몽령이라는 말도 안 되는 계엄령을 아무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그렇게 표현하는 말을 함으로써 그것도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재판정에서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사실은 우리 민주주의를 많이 무너뜨린 거거든요. 사람들 마음속에 저 말이 맞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생각을 만들어냄으로써 우리 헌법은 우리 민주공화국은 그만큼 더 위태로워지는 거죠. 역시 헌재 변호인들이 되려면 저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나는 막 스쳤거든 속으로. 이거 잘한다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윤석열이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변론을 비윤리적인 변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렇게 자기 표현하는구나. 의뢰인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네. 억지를 부리더라도 그게 이 자기가 변론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그럼 나 그 변호사 써요. 자기가 바보가 되는 한이더라도 저렇게 억지까지 부려주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 탄핵 되는데 도와주고 있잖아요. 변호하는 사람한테 도움도 안 돼. 네. 도움도 안 되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말하자면 쓰레기통 속으로 처박아 버리는 그러한 변론이었거든요. 그렇게까지 생각 못 했네. 나는 변호사 하면 안 돼.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비윤리적인 변론이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자, 옆에 깨평으로 나오신 분들. 저희는 이제 실무적으로 서면을 써야 되니까 네. 말씀하셨던 부정선거나 하이브리드전이나 이 부분이 저희가 생각에는 탄핵소추 사유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데 아무 상관도 없죠. 근데 이거를 저희가 반대 주장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도 될까? 라는 고민이 늘 있었던 거죠. 저 바보짓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하이브리드전 뭐 중국 얘기 나왔을 때도 중국 정치 전문가한테 연락해서 논문 달라 그래서 논문도 보고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온갖 판례와 자료를 찾아가면서 핵심적인 부분들은 반박을 해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결정문에도 재판관들이 하나하나 또 이런 것들은 다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세밀하게 또 판단을 해주셨던 거거든요. 근데 저희 실무적인 고민은 이걸 말은 안 되는데 어디까지 답을 해줘야 될까? 옆에 개평이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만 하세요. 탄핵 사건은 위헌 인지 여부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게 파면시킬 정도 중대한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그런 변론은 사실은 중대성 관련해서 여론을 좀 바꿔놨어요. 옆에 황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실무적으로는 이걸 반박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긴 들었는데 계몽령 뭐 이런 프레임 때문에 재판관님들도 혹시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보수가 기댈 명분을 제공하는 거군요. 말은 안 되지만 그 말을 자기들도 믿진 않아요. 믿진 않는데 뭔가 핑계를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런 역할을 한 건데 법률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지. 그렇지만 이제 여론이 움직이면 헌재 판사들이 영향을 받을까 봐. 자, 그런 식으로 짧게 답변해 주세요. 나머지 두 변은. 근데 거꾸로 야 이러면 탄핵 되겠어 했던 결정적 장면이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김진환 변호사님의 그 변론이 아주 결정적으로 초반부터 기세를 잡는 변론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한 거는 이제 조성현 대령 나왔을 때 그분이 이제 증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재판부에서 딱 지정해서 부른 증인이었는데 양쪽에서 부른 게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나왔던 증인인데 그 양반을 재판부가 불렀죠. 그렇죠. 저희도 되게 놀라고 이게 유리한 증인인가 아닌가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나와서 너무나 소신 있게 증언을 해주셔가지고 감동적이었어요. 예. 수방사 대령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 그리고 수방사령관이 국회의원 지금 체포에 데리고 나오라고 그랬는데 그거 못한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군인의 임무에 대해서 말했던 유일하게 헌재가 불렀는데 마지막으로 그냥 끝을 내줬죠. 예, 그렇죠. 저는 위인도 아닙니다. 저는 일경비단장으로서 제 부하들의 지휘관입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때 제가 했던 역할들을 진술할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다 카메라로 비추는 법정만 보시는데 저희는 증인신문 하면서 재판관님들의 표정을 보거든요. 근데 조성현 대령의 증언을 딱 듣는 재판관님들의 표정이 이거는 이길 수밖에 없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표정들이셨어요. 그때 우리 김진환 변호사님이 기억하는 게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속에 미리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그때 저는 뒤에서 재판정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일기처럼. 근데 저도 모르게 자꾸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일지에 혼자? 네, 맞습니다. 이 상황을 지금 그냥 보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번쩍 머리에서 들었고요. 그래서 저한테 1분만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그 말씀을 드렸고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의미는 깊었지만 다른 측면에선 우리의 이번 탄핵 심판은 일종의 배심원 재판이었습니다. 그 배심원들은 법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중계방송을 보고 계신 국민들이었고요. 그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과제였는데 이분이 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또 하나는 윤석열이 얼마나 비겁한 행위를 했는지 이 사람은 그 윤석열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당당한 사람인지 그것들을 비교함으로써 또 윤석열이
당에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 부각시킬 수 있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고민한 군인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심판정에서 맞습니다. 이 헌법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아주 저희가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할 한 군인을 발견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지 또는 나라를 그리고 시민들을 국민들을 지켜야 되는지 고민이 참 많았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을 지키고 헌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본인의 사명을 찾은 그런 군인들에게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그거 들으면서 야, 증언도 인상적이고 그 증언을 보던 변호인이 그렇게 감사하다고 군인한테 실시간을 하는 것도 되게 인상적이다 이거. 이거 저 책에 있습니까 이거? 이 내용? 책에 있습니다. 예. 책 좀 사요. 지금 말한 거 다 책에 있는 거예요? 더 많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본인은 가장 인상적인 게 뭡니까? 저는 피청구인이 말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그 말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모순이나 자백 이런 맞아. 것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던 것 같아요. 나는 인원이란 말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계속 여러 차례 반복됐었는데 제가 기억나는 한 장면은 어느 증인신문에서 본인이 꼭 그 끝나고 나서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경찰청장, 국방부 장관, 서울지방경찰청 모였을 때 그 안가에서 이렇게 국회 근처에 병력을 어떻게 배치할지를 그림을 그리면서 하는 걸 봤다, 옆에서. 사실은 이 탄핵에서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피청구인 윤석열이 직접적으로 지시했느냐, 혹은 그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었느냐, 이런 여부였는데 본인이 하지 말아도 될 말을, 내가 그림 그리는 것도 옆에서 보고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수차례 했었습니다. 나는 인원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1분 있다가 인원이라는 말을 3번 말해요, 자기가. 소추단의 단장이 정청래 의원이었잖아요. 역할은 어땠습니까? 저는 정청래 소추위원께서 두 가지 굉장히 잘한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두 가지나? 예. 두 가지, 명확하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를 실무총괄로 선임한 거.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그렇게 유명한 변호사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내공은 아주 탄탄한 변호사거든요. 그런데 저를 어떻게 알고 저를 불러서 2시간 동안 면담을 한 이후에 그냥 대리인이 아니라 실무총괄을 맡아달라. 같은 과인 걸 알았어요, 보니까. 이분한테 기회를 주면 자기 자랑을 하는구나. 더 놀라웠던 것은 저한테 팀을 구성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내성적이고 네트워크도 없는 그냥 되게 조용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팀을 구성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저하고 비슷한 사람들로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이 두 분은? 두 분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두 분을 제외하고 그래서 잘 아시는 장순욱 변호사 이런 분도 굉장히 내성적인 분이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장군같이 그런 분으로 보이지만 두 분 다 공통점이 있더라고. 문학적이에요. 그리고 또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좀 전 뭡니까 그러면? 그러다 보니 팀워크가 너무 좋았습니다. 스스로 공을 세우는 일에는 뒤로 빠지고 고된 일에는 서로 하겠다고 나서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종전에 그거는 알겠다 이유를. 정청래 의원이 공을 자기가 다 가져가려고 그런 거야. 그것이 첫 번째 공이고 두 번째는 본인이 제일 큰 책임과 부담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밤잠을 설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한테 단 한 번도 지시나 명령 뿐만 아니라
조언이나 제안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저희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오히려 국회에서는 다른 의원들은 이런저런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아줬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필요했던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사실은 이번에 처음 소추위원을 만나면서 그 전에 선입견으로는 좀 너무 강한 분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나대는 분 아닐까? 그런데 휴식 시간 이럴 때 말하자면 오락부장처럼 웃음을 담당해 주시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막아주고 또 지원해주는 그런. 그만하세요. 이렇게 칭찬이 많이 나올 줄 몰라서 안 돼. 그만하세요 이제. 편집에서 좀 줄여야 되겠다. 계엄이 이래서 실패했구나. 자료를 보지 않은 우리들도 그래 그때 시민들이 달려와서 그랬어. 또 이재명 대표가 라이브를 켜서 그랬어. 군인들이 의식적으로 주춤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그때까지 나온 자료들, 검찰 수사 자료라든가 이런 걸 다 본 사람으로서 이래서 실패했구나. 사실은 준비는 굉장히 오랫동안 한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기록에 나오는 걸로는 최초 시점이 이제 3월, 2월. 작년 3월. 예, 그쯤부터고 3월, 2월에 논의됐던 얘기를 보면은 그 전에부터 준비를 해왔던 것 같다라고. 그 전부터 이야기는 있었고. 그 정권 초부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사실은 계엄을 딱 선포하는 결정은 굉장히 다급하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다. 그래서 준비는 오래 했는데. 준비를 오래 하고 이제 그 계엄을 하자라고 윤석열이 얘기했던 날 여인형이 거기에 굉장히 반대를 하고 싸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날은 아니다. 지금이 아니다라고 싸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렵에 이제 윤석열은 위기가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명태균 녹취록 막 터졌어요. 해서 사실은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계엄을 빨리 했던 거 아닐까.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거 진짜 어떻게 실패했지? 기적적으로 우리가 이걸 막아냈구나 이런 생각이 반복해서 들거든요. 시기를 잘못 골랐다. 그게 핵심인 것 같다. 요일을 잘못 고른 것 같아요. 평일날 밤 10시거든요. 의원들도 그때 맞다. 예산안 때문에 국회 근처에 많이 있었다는 다음날 본회의가 있었어요. 주말에 했었으면 다 내려갔을 텐데 만약에 토요일날 새벽에 했어봐요. 토요일 새벽 3시 반에 했으면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라이브를 하더라도 그럼 달려올 사람도 적었을 것이고 국회의원 숫자도 적었을 것이고. 사실 시간도 그런 것 같은데요. 10시 반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원님들 중에서 근처에서 이제 한잔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0시 반쯤 되면 아직 술자리가 파하지 않고 바로 달려올 수 있는 또 시점이었어요. 그날이었다 하더라도 새벽 2시에 했어봐. 그래서 이것은 무속인이 지정해 주었다. 작전이 성공할 군사적 타이밍이 아니에요. 좀 저도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이게 사령관들의 진술들을 좀 보다 보면 소수의 사람들하고만 주로 공유를 하고 그렇지. 사령관들이 만나서 했던 것들이 술을 마시면서 결의를 다지는 횟수들이 많았던 거거든요. 예를 들면 새벽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김용현 장관한테 몇 명 보냈어? 500명 보냈어? 내가 1000명 보내라고 했잖아.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일자 자체도 이상민 장관도 지방에 내려갔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고 올라오게 되고 국무위원들이나 행정부에서 계엄과 관련해서 해야 될 역할들도 당일에는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근본적인 의문이 왜 그날 그 시간으로 했을까에 대한 의문은 있죠. 왜 그날 10시야?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 사령관들도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고 윤석열 본인도 설명 못해요. 점지 받은 겁니다. 특검이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이건 무속인을 투입해야 됩니다. 윤석열 본인이 그날 10시라는 걸 무슨 근거로 결정했겠어. 사령관들이 쫙 해가지고 이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해서 결정됐다면 군사적 결정이잖아요. 근데 다른 사령관들은 몰랐잖아. 자기들도 기다리고 있었어. 윤석열이 결정했다는 건데 지가 뭘 결정해. 뭘 안다고 10시를. 이거는 다른 사람이 결정해 준 겁니다. 군사령관도 아니고 그건 분명하죠. 곽종군 사령관도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거든. 전화 오기를.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서 결정됐는데 윤석열이 뭘 알아요? 자기가 무슨 근거로 그런 결정을 내려요? 군사적으로 결정됐어야 하거든요. 군사작전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김건희 쪽이지. 김건희는 어떻게 알았겠어요? 물어봤겠지, 도사님께. 그렇게 강력히 짐작하고 있는데, 제 가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사로서. 그 날짜에 그 시간에 했는지가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죠. 예, 그럼 여러 가지 가설들의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른 가설 뭐 있어요? 혹시 그 무속인의 지위를 약간 겸한 것으로 보이는 노상원 씨? 이런 분들도 뭔가 연관이 있을 수는 있겠죠. 김건희 씨는 도력이 높은 몇 분을 두고 이렇게 그때그때 사안별로 쫙 물어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날짜, 시간을 지정해 주실 것이다. 자시로 하시오. 군사적으로 보자면 실패할 확률이 가장 높은 날짜를 골란 거죠. 정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음날 본회의가 있어. 국회의원들 다 있다니까 서울에. 이렇게 누군가 말렸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나가 버렸고. 열심히 안 자잖아 아직도. 이런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다 지나갔지. 점지받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자, 우리 김진환 변호사님 이 총괄하셨으니까 총괄하신 분으로서는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뭔가 야 이거 선거 없이 4월 18일 지나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좀 두렵긴 했습니다. 특히 선거가 한두 주 연기됐을 때는 전원일치 만드시려고 애쓰시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말하자면, 이거는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결정을 내야 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말 됐을 때. 예,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고, 엉뚱한 다른 사건들 선고를 한덕수 먼저 하고 막 그랬잖아요. 뭔가 장애 사유가 있구나. 선고하기 어려운 무슨 사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거기에 이제 언론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예측 보도가 나오면서 많이 불안해졌었죠. 그렇죠.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전원일치 인용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이 중간에 고심이라고 부르든 동요라고 부르든 숙고라고 하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긴 그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법적으로 따진다면은 이 사건에 관해서는 사실 기각이란 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간이 오래 걸린 것은 사실은 자신을 지지하는 어떤 정치 세력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데 시간이 걸렸었던 거 아닐까 그럽니다. 보수재판관들한테도 연락이 갔겠죠. 그랬겠죠.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은 원래 잘 아는 사이인데 전화해도 안 받더라. 근데 이쪽은 받는다고 하는,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연락을 받고 설사 알았어 기각시켜줄게 라고 답하진 않더라도 그런 연락을 받게 되면 윤석열이 잘못은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꼴을 봐야 되겠어. 온갖 이야기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돌아왔을까, 결국은? 저는 국민들의 여론 굉장히 큰 변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 국회 측 대리인단이 또 워낙 잘했던 거 이것도 역시 만약에 4월 18일 넘겨버리고 한덕수가 2명의 보수재판관을 다시 임명해가지고 그 숫자가 이제 탄핵을 기각시킬 만큼 됐다. 그러면 여기 나온 세 분도 한국에서 살기 힘들지. 실제로 이제 저희 둘은 같은 법인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기각되면 우리 사무실 문 닫아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문 닫는 정도는 행복한 고민이고요. 제가 고향이 대구인데 이럴 때일수록 위험하면 보수의 심장으로 가야 된다. 대구로 내려가야 되겠다. 변호사 사무실을 네. 대구로. 최종 면에서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최후 변론은 저는 아이들한테 주는 메시지를 좀 내고 싶었고 이 전정훈 변호사는 대통령은 그냥 일개 공무원이지 왕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최후 변론을 합쳐가지고 아이들한테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라는 사실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려줘야 된다. 윤석열은 본인이 일개 공무원이 아니라 왕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헌법 1조에 있는 이 말을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좀 강조를 해주고. 왜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게? 요즘에 이제
뭐 20, 30대는 좀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다. 20대 남성. 예, 20대 남성.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 서부지법 난동 사태도 있었고. 다음 세대는 그러지 말아야 할 텐데. 이 사태를 좀 정확하게 기억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였어요. 우리 김진환 변호사님은 왜 변호사 자격증 취득한 이후에 계속 헌법만 가르치고 계십니까? 헌법이 이렇게 좋아요? 네, 제가 원래 법을 싫어했었습니다. 사법시험 공부도 안 하고 학교에서 학보사 기자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법학 공부를 해서 나도 전문가가 되자 이 결심을 했는데 법학 공부가 너무 싫었는데 그때 저한테 위로를 줬던 게 헌법이었고요. 왜요? 헌법은 우리한테 상상할 수 있게 합니다. 더 나은 세상, 모두가 더 행복해지는 세상, 이런 것들을 계속 상상할 수 있는. 영화도 있고 많잖아요. 소설도 있고. 영화나 문학은 실제적인 힘이 없잖아요. 하지만 헌법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헌법의 규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서 또 국민들이 새로운 꿈을 꾸면 그 꿈이 헌법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예전에 그 전두환 시절에 김수환 추기경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이지만 모두가 같이 꾸면 그건 이미 현실이다. 저는 헌법이 그 꿈을 꾸게 해주는, 그래서 현실로 만들어주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박수. 와. 이거 다른 사람이 한 말 아니고 변호사님이 한 말이죠. 제가 하는 말입니다. 이거 편집하고 내가 써먹어야 되겠다, 이거. 그 책에 있는 내용입니까, 혹시? 책에 있을 겁니다. 언제 나온 거예요, 이거? 한 일주일 됐나요? 온라인 서점에는 아마 이번 주 월요일부터 나왔을 거라서 서점의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정치사회 분야에서는 3위 정도인데요. 3위? 네. 3위는 안 되지. 아주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3위는 안 되지. 일단 삽시다. 사고 읽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이 책을 1등을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실게요. 이 세 분하고 앞으로 벌어진 특검 얘기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재미가 없는 사람이고 여기 재밌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세 분을 세트로 모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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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진보 50% 할인 행사랍니다. 요즘 유통기한 2달 정도 남은 거 이렇게 할인하고 있더라고요. 수량이 한정되었으니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50%. 찬스!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광고스트 이상민입니다. 여러분, 과일 좋아하시죠?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지 마세요. 어머, 피부에 양보할까요? 아니요. 지금 먹으면 쓰니까요. 미각이 돌아올 때까지 한참을 기다렸다 먹었습니다. 그러게 진작 구강 전문기업 닥스메디에서 만든 치약을 썼어야 했는데 시린이 케어의 원 S 치약, 잇몸 케어의 더블 X 치약, 어린이를 위한 치약 K까지 쓰시는 분들의 필요에 맞게 성분과 기능까지 세분화해서 만들어졌네요. 합성 계면활성제를 쓰지 않아서 양치 후에도 과일 맛이 달라지지 않는 것은 물론 자연 유래 성분으로 만들어 안심하고 쓸 수 있다니 딴지마켓에서 닥스메디로 검색해보시면 다양한 구강 제품들과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광고호스트 이상민이었습니다.
자, 네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저희 진짜 대박 세일 50% 세일이에요. 50%. 사장님이 미쳤어요.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제품을 한두 달 남은 거 가지고 하더라고. 네, 그래서 진짜 이번 기회에 여름에 금방 먹어요. 이거. 네, 그러니까 한 달이 뭐야? 그러니까. 1, 2주면 끝나지. 너무 시원하시죠? 페루산 생강이래요. 한국산 생강은 뜨겁게 해가지고 먹는데 되게 좋은데 페루산 생강이 이렇게 차갑게 생으로 먹는 그런 걸로는 제일 좋은 거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다른 겁니다. 지금 구매하셔서 댁에서 드시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랍니다. 떨이로 하는 건. 아니, 작년에 사실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다 물량을 확보해 뒀는데 너무 경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계엄. 12월 3일에 계엄. 그러면서 이제 물량이 생각보다 안 나갔어요. 여러분 이제 힘을 내주십시오. 밥의 경기도 살릴 겸 네, 힘을 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먹어야죠. 같이 먹어요 우리. 막 같이 함께 잡숴봐. 마라 월드 프라이드. 확실히 여름에 먹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느낌 자체가 차갑게 먹는 게. 페루산 생강. 겨울에 먹으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뭐가 비교해보는 사람은 없겠지 설마. 아침에 이거 딱 하면 정신 번쩍 듭니다. 코끝이 약간 찡해지면서 네, 그 생강 본연의 맛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을 땐 같이 해야죠. I say 잡사, you say 봐. 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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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사. 땡큐. 아니, 몇 번을 들어도 적응이 안 되냐.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 적응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려워. 자, 우리가 다스베이다에서 추정했던 것들이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력이 뛰어나. 무슨 제보를 실제로 받기는 받았었나? 그냥 상상력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병 때 윤석열이 부인클럽. 투스타 하나 때문에 이럴 리가 없다. 부인 클럽이 있을 것이다. 윤석열을 저정열로 움직이려면 부인 라인이 작동한 거 아니냐. 근데 임성근 부인 김건희 측근과 연락 정황 포착 딱 나왔잖아. 그때 내가 추가를 했던 추정은 만약에 그렇다면 게이트키퍼가 있을 것이다. 김건희한테까지 가기 전에 너는 이너서클에 들어올 자격이 돼야 안 돼. 그걸 따지는 게이트키퍼가 있을 것이다. 깨나 소나 다 들어올 수는 없잖아. 그쵸. 그 부인들끼리 만날 때 그 게이트키핑도 하고 또 밥값도 내고 대장 역할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누구일까? 아마도 김건희 씨 주변에 윤석열 취임에 각종 공사를 도맡아 했던 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업체들 중에 대표의 부인 정도 될 것이다. 소름. 그렇게 좁혀서 찾으면 나올 것이다. 저는 특검이 찾아낼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부인 클럽이 있을 것이다. 게이트키퍼가 있었고 그 얘기를 몇 주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저거 밝힐 수도 없는 얘기를 뭐하러 저렇게 해. 사람들한테 욕만 먹고. 나는 몇 년 전부터 말해 원래. 그 사이에 고소고발당하고. 합리적 추정. 윤석열이 알지도 못하는 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냐 여기가. 난리가 났잖아. 그때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보냈어. 생각나요? 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와, 그 인천공항에 잡으러 가겠다고. 그러니까. 차규근 의원이랑 저랑 잡으러 갔던 그 시절이. 주진우 기자는 호주까지 갔잖아요. 그렇지, 호주까지 갔어. 호주 갔잖아요. 결국 그래서 호주 대사 갔다가 며칠 있다가 돌아왔잖아. 네. 이게 뭔 짓이야. 인천공항까지 차규근 의원이랑 나는 잡으러 간다고. 출입국 본부장이니까 차 의원님이랑 가야 된다고. 또 그렇게 갔어요, 또. 그런 코미디 같은 일이 있었는데, 근데 윤석열이 왜 임성근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냐고. 윤석열을 그렇게까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김건희 외엔 누가 있냐고. 근데 김건희 군인을 직통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 부인 라인. 너무나 합리적인 추론 아니야? 부인 라인 진짜. 특검이 바로. 임성근 부인과 김건희 측근 연락 정황 포착. 내가 저거 보면서 나한테 박수를 쳤잖아. 진짜 저는 소름이었어요. 진짜. 그리고 그렇게 꼬리를 타고
3부 토건 3부 체크 나왔잖아. 이것은 주가 조작이 틀림없다고 우리 신장식 변호사가 주장했지 또. 당시 의원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때 그게 작년 7월이었거든요. 요때 3분의 1 체크하고가 딱 나오고 바로 그 주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이거를 질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밤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입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네. 직접적 증거는 없거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윤석열이 서슬퍼렇게 살아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아무런 직접 증거, 간접 증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3부 내일 체크하고 그거 한 줄 보고 이거 3부 토건 아니야? 그렇지. 라고 청수가 얘기해가지고 그것도 약간 소름. 그때 주로 우리 신유진 변호사가 아닐 거라는 역할을 맡았어요. 3부 토건이라는 확신을 줬던 거는 우리 유상범 의원께서 크나큰 역할을 하셨죠. 그렇지. 골프장 3부죠? 군골프장엔 3부가 없습니다. 라고 임성근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해. 자, 임성근 사단장. 네. 그 골프장에 3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대는 없습니다. 그럼 이날 다른 데는 있어요? 다른 데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틀림없이 주가 조작일 텐데 했는데 김건희 특검 1호 수사 대상이야. 그러니까 의혹이 아니라 범죄 정황이 특검에 의해서도 확인된 거지. 신장식 박수. 자. 도이치모터스 3부 토건 주가 조작 담당하고 있는 특검보를 오늘 제가 오후 3시에 만나고 왔습니다. 이야. 최초로 문제 제기를 했던 의원으로서. 네. 이야. 어떻게 하셨어요? 이 방향으로 수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야. 야. 근데 광화문 KT 건물에 있는데 아직 내부가 공사 중이에요. 그쪽에 저를 이제 안내해서 이렇게 올라가신 분이 어제까지 하루에 1시간씩밖에 못 잤대. 너무 일이 많아서. 김건희 씨가 참 부지런했어요. 너무 부지런해. 너무 부지런해. 많은 일을 했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제가 드렸던 말씀은 뭐냐면 금융당국은 적발하지 못한 거냐 안 한 거냐 여기를 이유를 쫓아가면 이게 나올 거다. 지난 1년 동안 국회에서 금융당국을 쪼았으나 금융당국이 입국닷 하고 있던 회의 자료, 국회 회의 자료 이런 걸 싹 모아서 갖다 주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웰바이오텍이라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때도 같이 갔어요. 3부 토건이랑. 그리고 경영진이 거의 같아요. 3부 토건이랑. 주가 조작 그 패턴도 똑같이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는 소위 전환사채라는 것을 발행을 했다가 그러니까 주가가 1,000원일 때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다가 5,500원이 됐을 때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꾸게 되면 무조건 이득이잖아. 4,500원만큼이. 근데 이게 무기명이에요. 누가 이 전환사채를 받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웰바이오텍을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지. 금감원에서 계좌 추적 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심리도 다 하고 했죠. 웰바이오텍은 안 했더라는 거야. 일부러 안 했어. 그러니까 그런 추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웰바이오텍을 보셔야 됩니다. 특검에서 그 뉴스공장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오랫동안 이 심리 수사 해왔거든요. 수사기관에서 안 하니까 우리끼리 이거 이렇게 된 거 아닐까? 저렇게 된 거 아닐까? 한 거 많이 있어요. 네. 3부 토건도 참 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가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럴 거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과정들이에요 지금. 양평 고속도로 흰 것도 이건 뭐 김선교 의원이 키맨이거든요. 출금됐죠. 네, 바로 출금시켜버렸잖아. 양평 군수 일대 이거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 잘 안 나실 수 있어요. 우리가 3년 전에 줄기차게 이거 최은수 씨가 양평 공흥지구에 지을 수 없는 곳에 아파트를 지었단 말이야. 그렇죠. 김성교 의원이 양평 군수였을 때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 가지 특혜를 제공했다고 양평 군수 소속 공무원들도 수사를 받았는데, 근데 그 수사하던 경찰이 윤석열 취임식에 초청됐다고. 수사 될 리가 있나 제대로. 그리고 김선교 의원이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윤석열이 자기한테 장모님 일로 미안하게 됐다. 이런 말을 했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 내가 허가를 잘 봐줬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한테 미안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리고 종점 변경한 사람이 자기다. 네. 그리고 그거를 원혜영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런 말도 했어요. 이 양반 출금됐거든요. 박수 쳤죠, 혼자.
근데 원희룡 장관은 여기도 걸리고 양쪽 다 걸렸습니다. 원희룡은 정말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다가 중앙으로 썩은 동아줄인지 모르고 온몸을 맡긴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정치인 원희룡이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의원 시절에 자기가 왜 크게 성공하지 못했냐 그 원인 분석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박근혜하고도 각을 좀 세우고 그랬어요. 소장파, 소장파 역할을 했단 말이야. 보수 대통령이 있을 때 박근혜 때까지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대. 그러면서 중앙정치로 다시 복귀할 때 권력과 각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한 몸으로 가가지고 내가 그 권력의 혜택을 입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 그 이후 윤석열의 앞제비가 됐잖아. 개항에 막 출마하고 쓸데없이 그다음에 양평 이렇게 하고 막 삼부통은 앞장서서 막 몰빵이죠, 진짜 몰빵했어요. 몰빵이에요. 이 양반이 이번에 헤어나올 수 있을까? 매번 위기 때마다 헤어나왔는데 양평 관련해서 사실은 제 뜻이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그러니까 줄줄줄줄 한다면 그게 그나마 조금 빠져나갈 수 있는 길 유일하게. 그 외에는 없지 않나? 원희룡 전 장관 관련해서는 봐줄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잘라버렸어. 원희룡하고 남원정, 남경필하고 오세훈하고 정병국 국민의힘의 미래로 취급받았었거든요. 원희룡이 제일 처음에 정계에 입문할 때 전두환한테 절하러 갔거든요. 인사드린다면서. 와, 거기서 저는 피가 거꾸로 쏟으면서 어떻게 정치를 입문한다고 하면서 전두환한테 큰 절을 올리러 갈까. 그래서 고소해? 네.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제주도를 내려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사실은 중앙 정치에서 더 크고 싶었는데 제주도로 내려가게 됐죠. 그래서 재선을 했죠. 재선을 하면서 서울 사무소를 굉장히 세게 운영을 했죠. 내란 특검도 잘하고 있고 김건희 특검도 잘하고 있고 최혜명 특검도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역시 이 사법부가 아직 지뢰밭이야. 그게 문제예요. 김건희의 집사라는 사람 영장이 기각됐다. 이런 단신이 오늘 나왔거든요. 네. 판사가 이것은 김건희 특검이 할 일이 아니다. 라고 기각했다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말이 안 되냐면 최원순이 도청동 땅을 매입을 하는 과정에 가짜 잔고 증명서 350억. 네. 신한저축은행으로. 그때 그걸 위조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 몇 번 다뤘어요. 김예성 씨라고. 이 양반이 이 위조를 해준 사람이야. 잔고증명서 350억짜리를 위조해준 사람이에요? 근데 이 김예성은 김건희와 서울대 이 MBA인가? 뭐 최고의 과정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내면 하는 거 있잖아 그거. 2010년도에 같이 동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당연히 아는 거지. 코바나 컨텐츠에서 뭐 자기 직위를 또 가지고 있었죠. 도이치모터스에서 차 50대인가를 BMW 50대. 그렇지. 비마이카라는 렌트카 회사. 골 때리는 건 그 위조를 당한 금융기관에서는 이 사람을 그러면 블랙리스트로 올리거나 그렇지. 다시는 거래 안 해야 되잖아. 신한은행에서도 투자를 했죠, 여기. 그 은행은 최원순 씨한테 당한 거 아니야. 최원순 씨한테 대출을 해준다 계속? 위조한 사람하고도 일을 한다?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그 사람은 김건희 씨 코바나 컨텐츠 이사였어. 어떻게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냐고. 투자를 했던 회사들 중에 금융감독원에서 이 조사를 하고 있었던 회사가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들이 있는 회사들이 네. 명목은 투자금 명목이에요. 186억 정도를 걷어요. 카카오 모빌리티 30억, 신한은행 30억, 뭐 한국증권금융 뭐 50억, 뭐 이렇게 해갖고 186억을 걷어요. 다 손실이 납니다. 그 돈 어디 갔을까? 그 중에 특히 김예성 씨는 46억을 자사주 매입한다라고 해서 그냥 자기가 가지고 가버렸어요. 나머지 돈도 어디 갔는지 몰라요. 다 손실 처리됐어, 장부상. 원래 그 회사가 이미 300억 이상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네. 다시 투자할 이유가 없는 회사인데 그렇게 투자를 한 다음에 그 40억을 김혜성 씨가 인마이 포켓했죠. 그 다음에 지금 김혜성 씨 어디가 있느냐? 베트남으로 도망갔어요. 지난 4월에. 네. 가져가고 사무실까지 다 옮겼어요. 그래서 그 압수수색 해야 된다고 그러더니 그 법원에서 이 사람은 김건희 특검이 할 것이 아니야. 어떻게 김건희 특검이 할 것이 아니야. 이게 되게 큰 건이 금융감독원에서 들여다보고 그때 징계를 하려고 했던 거 고발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걸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알고 있었는데 문제가 있다는 걸 투자하고 나서 공교롭게 싹 사라졌어요. 그때 금융감독원장은 이복현입니다.
이 정권의 특징은 뭐냐면 북한 무인기를 보내서 전쟁을 유발하려고 했다. 이런 무시무시한 혐의를 얘기하다 보면 그 무인기 그거는 중간에 누가 슈킹한 거 아니야? 맞아요. 그거 내란 얘기를 하다 꼭 돈 얘기가 같이 들어나와요. 보면 그때도 슈킹을 한 것 같은데 그거 집사게이트는 미르재단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그나마 거기는 겉으로라도 공익 뭐 이런 게 있었잖아. 근데 여기는 투자를 받는다라고 해놓고 손실 처리하고 장부상으로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 최순실한테 우리가 너무 가혹했어요. 최순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요. 써줬다고 하는 게 연설문 그런 거야. 말 받고 재단 만들어서 박근혜 퇴임 이후에 그걸로 좀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수준이에요. 소박하네 비교하면. 최순실이 뭐 자기가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했잖아요. 북한하고 전쟁을 일으키겠다 이런 거 상상도 안 했단 말이야. 너무 가혹했어 우리가 최순실한테. 그 재단도 명목상 다 좋은 목적이었어 다. 면회 한번 가세요. 아니 이 모든 일이 다 일단락되고 나면 나 최순실 석방 추진해. 그 정도면 됐다. 지금 한 10몇 년 됐잖아. 그렇지. 그렇지. 어제 나온 건가요? 우크라이나에 군 장비를 무상 대여하고 안 돌려줘도 된다. 안 돌려되는 조건을 넣었어요. 우리 군도 부족한 장비들인데 그게 300억 원어치인데 그거 우리가 메꿔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최순실은 이렇게는 안 했어. 그게 근데 윤석열이 우크라이나 그 시민들한테 너무 감정이입해서 안타까워서 했겠어? 우리나라 국민한테도 감정이입이 안 되는 인간이? 와, 이거 진짜.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최혜병 특검은 또 오늘 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을 시켜버렸잖아. 그렇지. 박수지. 박수. 이거는 박수다. 박수. 서부에서 체포영장이가 안 되고 중앙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 윤석열이 계속 주장을 했잖아. 그렇지. 어떤 판사들이 중앙에 있길래. 그러니까. 영장정당 판사가 서울 중앙에 4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3명이 수원에서 왔어. 네, 수원에서 왔어요. 한꺼번에. 근데 수원에서 2명은 이재명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예요. 그러니까. 예. 이번에 기각한 판사는 압생영장을 내주지 않으면서 이유가 김건희 특검법의 그 수사 대상 범위 안에 있지 않아. 김건희가 피의자라는 점이 아직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어. 증명이 됐으면 기소를 했지. 아직 증명이 덜 됐으니까 증명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하자는 건데 증명 수준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뉴스타파 보도, 국회의원들이 자꾸 야당이라고 그러려고 그래. 뉴스타파, 뉴스공장,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편향되고 편파된 사람들이고 음모론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권위주의 정권을 상대로 할 때는 적극적으로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 상상력조차도 막아버리려고 음모론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거거든요. 윤석열이 남겨놓은 똥덩어리 중에 많은 영역이 치워질 수 있는데 이 사법부에도 똥덩어리를 남겨놨거든요. 엄청 남겨놓은 거예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통제해야 되는데 뭘 하려고만 하면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고 하거든요. 사법부에 대해서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이번에 꼭 해야 돼요. 네. 아마 검찰개혁이 끝나고 나면 사법개혁위원회를 비롯하여 법원개혁과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법 이상하게 적용하면 바로 처벌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정말로. 재판을 공개한다든가 이런 것들, 배심제를 좀 더 많이 도입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게요. 사실은 우리가 검찰개혁을 얘기를 하면서 폐단이라고 지적했던 부분들의 많은 뒷받침은 법원이 안 해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법원이 사실은 진짜 악이에요, 사실은. 이게 변호사 안 할 거야, 이제? 가정법원. 내가 그래서 이혼 전문으로 돌았잖아요, 3년 전에. 여러분, 저는 이혼 전문입니다. 이제 형사법정에 갈 일이 거의 없어, 이제. 형사법정 안 가요. 아예 못 갑니다. 저는 정상적인 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카르텔, 그 암덩어리는 잘라내야 되지만 정상적인 대부분의 판사님들을 매우 존경합니다. 네네. 신 변호사 그러기야 지금. 주변에는 판사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저한테 알려주시는 판사들도 계세요. 특수부의 검찰 수사가 어떻게 잘 못 되는지를 그들도 안 돼요. 근데 그럼 왜 그렇게 나오냐?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이제 사법연수원 출신들이 많잖아요. 연수원 기수가 갖고 검찰이 더 정의롭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과 같이 연수원을 지냈던 사람들이고 그렇게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들이 뭐 죄도 없는 사람을 일부러 몰겠어? 그럴 이렇게. 리가 없지라는 게 들어가 있고 거기에 조금 더 보태지는 게 여전히 이 좀 민주당이나 아니면 뭐 조국혁신당이나 이런 야당들 음모론에 가까운 사람들이다. 공부 안 하고 학생운동이나 했던 사람들. 이런 식의 시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민주당, 시민단체, 조국혁신당 이런 사람들은 주류가 못된 그래서 불만 가득한 그렇게 나이가 있는 특히 판사들은 사법연수원 졸업특강으로 왔던 법 쪽의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자 출신이었잖아 그때. 그러니까 그때까지 졸고 있다가 왜 그래 그러고 고개를 떴지. 그 사람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전체 1, 2등 하던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잖아요. 3, 4등 하던 친구들이 그 사법시험을 통과 못해서 기자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컴플렉스가 많아서 여러분들 괴롭히는 겁니다. 내가 그 얘기 듣고 진짜 저게 지금 나이 있는 판사들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60이 됐는데 아직도 학력고사 성적을 얘기한대요. 이 얘기 거짓말 같죠? 지청장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청장님이 광주 지역에서 그때 학력고사 1등 하셨죠? 뭐 이런 얘기를 회식 자리에서 하고 있어. 그거를 전국 석차. 전국 석차. 네. 모의고사 전국 석차. 네, 모의고사 전국 석차. 평생의 자부심으로 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모의고사 전국 석차 1등 한 번 안 해본 사람 어디 있냐, 뭐 이러면서. 자기들은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존재인데 지금 그 야당, 조국혁신당, 신장식 저 이런 이런 찌그레기들 사회적 불만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시비를 건다. 맞아요. 조국 민정수석이 됐을 때부터,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그때부터 법원에서도 배알이 꼬이죠. 사법고시 통과도 못한. 맞아요. 자기들은 사법고시를 통과한 최후의 엘리트인데 겨우 교수 나부랭이가 문재인 정부에다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는 맞아요.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해 못하겠죠?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소위 지방학교 수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너무 균질화돼 있어요. 판사의 절대 다수가 강남 8학군 출신입니다. 예전에는 통계를 냈거든요. 그냥 부자로 살고 그러다가 판사 되고 검사 되고 변호사 되고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이렇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뭔가 모자라고 사회적 불만을 갖고 이렇게 쓸데없이 시비 생각하는 걸고 경향이 많아요. 지들은 3루에서 태어나서 홈 들어오는데 점수 한 베이스만 가면 되잖아. 아니 내가 보기에는 거의 홈 바로 직전에서 태어났어 얘네들은. 그런 것 같아. 발만 내밀면 되는 수준에 태어났어. 근데 자기가 진짜로 스스로 선관을 가지고 안타를 쳐서 일루를 질주해서 슬라이딩하고 아웃도 대봤다가 그렇게 온 줄 알아. 맞아요. 그냥 그 앞에 부모가 딱 갖다 놨거든. 그런 상태에서 세계를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되게 하찮아 보이죠. 그런 판사들 중에도 진보적이고 계시죠. 그 사회를 생각하고 그런 사람도 이게 있어요. 있죠. 물론 당연히 있죠. 그런 양반들이 이제 법원을 가지고 개혁도 하고 그래야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지만 스스로 그렇게는 할 수는 없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건 국회밖에 없거든요. 그럼 국회가 그런 법원을 만드는 수밖에 없지. 공무원들이거든. 공무원 의식이 없어 판사들은. 현자놀이를 해. 현자놀이. 자기들이 현자인 줄 알고 세상의 꼭대기에서 딱. 법 바꿔서 공무원이라는 거 알려주면 돼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돼버렸지? 갑자기 여기까지 왔지. 아니 이게 이제 오늘의 압수수색 영장 안 나온 게 여기까지 와버렸네. 특검은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법원이 지금 마지막으로 이 특검의 갈 길을 막고 있는 것은 일부 사법부 판사들인 것 같다. 브리핑을 누가 했냐면 문흥주 특검보가 있어요. 그분은 유일하게 판사 출신입니다. 법원 잘 들어. 니네 길목에다 알박지 마. 라는 이야기를 문흥주 특검보가 직접 나와서 한 거예요. 영장이 기각된 걸 우리 몰랐어요. 김건희 특검 쪽에서 이건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그런 같아요. 거죠. 영장 칠라다 기각됐어? 그럼 빨리 증거인멸해야지가 되거든. 그렇지. 증거인멸하면 니네 더 엄중히 처벌할 거야? 라는 말을 일부러 넣었고, 그 다음에 법원 납득할 수 없다라는 얘기 넣은 걸 보면 오늘이 처음이 아닐 수 있다. 다른 특검도 다 그 부분을 걱정하는 것 같아요. 네. 내란 특검도 윤석열이 당연히 영장 나와야 되는데 거기 엄청난 공을 들였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특검 가는 길에 유일하게 맞고 서는 것은 사법부의 일부 판사겠구나 하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조은석 특검은 언론을 이용하는 걸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깜짝 놀란 게 영장 유출 가지고 수사해서 니네들 이거 변호사들 이거 수사할 수 있다. 영장이 그렇게 밖으로 나온 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사실. 매번 나왔어, 매번. 한 번도 아닌데 따지면 불법이 맞거든요. 그거를 변호사들이 유출한 게 맞습니다라고 폭 집어서 영장을 유출한 건 마저도 증거인멸로 딱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유출된 게 특검이 도움이 돼요. 저는 특검이 내용상 도움이 돼요. 근데 막 화를 내잖아. 벌컥. 진짜 그거 보고 이 양반 무서운 사람이다 진짜. 언론 플레이 진짜 잘해. 특검이 작업한 건 줄 알았는데. 야, 저도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속으로는 활짝 웃으면서 혼내. 너도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렇지. 더 많은 사람이 알고 구하라는 얘기야 이걸. 그래서 모든 기자들이 다 구했어 그거. 궁금해 갑자기. 심지어 모든 기자들이 구해서 각자 나눠서 단독을 다 냈어요. 그렇게 특검이 발끈하지 않았으면은 모르고 지나갔을, 혹은 일부 기자들만 가지고 있었을. 근데 지금은 다 있어요. 야 그거 뭐냐 그래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어차피 유출된 거 아니까. 그러니까 저 특검은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악마예요. 윤석열이 보기에는 악마예요. 나는 영장이 기각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설사 기각되더라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난. 응?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 우리가. 진짜 난리 나죠. 난리 나지. 네. 이 더위에 또 중앙지법 앞으로 촛불 들고 나가야 돼? 나라 뒤집어져요 진짜. 저는 이번에는 발부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발부되지 않더라도 마음은 편해요. 한번 해봐라 그래. 어? 시간 문제라고 봐요. 내일 새벽에 결정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판사 마음은 다 결정됐어요. 서울구치소에 가서 대기해야 되거든. 나오지 마시라. 이왕 그게 들어가시면. 에어컨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지난주에 조 대표님 접견 갔다 왔는데 더운 거는 견디겠는데 습한 걸 못 견디겠다고. 사우나 안에 있는 것 같다고. 남부에 계신데. 냉방 시설이 없어요. 없어요. 구치소에 냉방 시설 해줘야 된다고 하거든. 더운 거는 진짜 해결이 안 되잖아. 윤석열 형이 확정된 다음에는 꼭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넘어가니까 구치소에다가는 달아주자. 그래도 남부는 아마 서울구치소보다도 조금 서울구치소보다 날 거예요. 동부가 제일 신축이죠. 신축이죠. 거기는 아예 호텔식이죠. 동부는 뭐 호텔식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고층이고 마당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남부는 마당이 있어요. 근데 너무 습하대. 제습기는 좀 갖다 드렸으면 좋겠네요. 달아드렸으면. 아니 그냥 빨리 나오면 안 돼? 뭘 제습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윤성원 평론가는 양평 이거 해결되는 걸 제일 보고 싶다면서요. 네,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막 원희룡 장관이 뻔뻔스럽게. 아니, 윤석열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연기들을 뻔뻔스럽게 잘하는지. 아니, 근데 부부가 같이 구속되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 온정주의 때문에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바람을 잡으려는 댓글이겠죠. 네, 그런 게 있긴 있었거든요. 조국 수사 때 다 없어졌어요. 그걸 없애는 게 바로 윤석열이에요. 네. 김건희 씨는 본인은 감옥에 안 간다고 생각한다고. 주진우 피셜이에요. 아프실 예정이라고 하던데. 아프실 예정? 김 집사. 지금 베트남에 있으면은, 잡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권이 무효화되면 어떤 식으로. 그럼 거기 체류가 불법이 되는 거죠, 무조건.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려면 압색이 돼서 체포영장을 받고 국제수사공조 뭐 인터폴 등 해서 잡아가지고 와야 되는데 첫 단계에서 멈춘 거예요, 지금. 사법부 잘 감시해야 됩니다, 지금. 막 4월에 출국했잖아요.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온 가족이 갔다는 얘기도 있고. 네, 온 가족이 다 갔다고 사무실까지 다 옮겼대요. 4월에 벌써 일찌감치 탄핵 되는 거 보고 바로 뜬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나 느낀 게 또 있습니다. 이재명의 공약은 이루어지고 김어준의 음모론은 진실이 된다. 우리 노회찬 대표님이 7월 23일이에요. 7주기가 됩니다. 노회찬 재단이 공덕동에 오피스텔에 있다가 노회찬 정신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 해서 창신동 봉제공장들 많은 그쪽에서 단독주택을 사서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돌기금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우리가 가졌던 의혹들을 이 특검만이 밝혀줄 수가 있거든요. 자, 응원 한번 해주고 끝냅시다. 특검 화이팅! 자, 끝!